한국 병신, 너도 병신. 태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방향은 다름 아닌 태국의 한 상점인데요. 도대체 이 상점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누차라고 합니다. 방콕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카오산 로드에서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작은 로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은 매일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로 넘쳐나는 그야말로 태국 관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배낭여행가들과 자유로운 영혼들이 가득한 이 거리는 늘 활기차고 그 덕분에 저희 가게도 항상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똠얌꿍, 팟타이, 쏨땀, 그리고 카오팟 등 태국의 로컬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요. 신선한 재료와 태국 특유의 향신료가 어우러진 요리들은 관광객들에게 태국의 진짜 맛을 전해주죠. 이 가게는 저희 가족의 자랑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30년 넘게 이 가게를 운영해 오셨고 저는 그 가게를 물려받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야 하고 손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고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의 철학을 본받아 운영 중에 있죠. 그래서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 손님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온 손님들은 태국 음식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똠얌꿍 한 그릇을 맛보고 나서 이 맛은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맛이라며 감탄할 때면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려던 참에 옆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제 친구 차야가 가게로 뛰어들어왔어요. 평소 차분하던 차야가 그날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아누차, 큰일 났어. 한국이 우리 태국 사람들 입국을 막고 있대. 차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얼굴로 차야를 쳐다보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이 왜 태국 사람들을 막아? 라고 물었습니다. 차야는 숨을 몰아쉬며 자기 동생이 한국에 갔다가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그대로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동생이 입국 심사에서 이유도 없이 쫓겨났어. 한국이 이제 우리 태국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고 한 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태국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니까. 차야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고 정말로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그냥 쫓아냈겠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말하며 차야를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차야는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도 아니야. 한국은 이제 우리 같은 태국인들을 아예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라고 말하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차야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그저 뭔가 오해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차야는 답답한 얼굴을 하며 토라진 듯 가게를 나갔고 저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차야의 말을 듣고 난 후에도 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여전히 저희 가게에 찾아와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태국 음식에 만족하며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거든요. 가게는 평소처럼 바쁘게 돌아갔고 저는 이 상황이 정말 큰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관광객들도 태국 관광을 잘 즐기고 있고 별다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 차야가 잘못 알고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다음 날 차야가 다시 저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어요. 너 지금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럼 내가 뭘 좀 보여줄게. 차야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저에게 SNS에서 번지고 있는 밴 코리아 운동에 대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는 한국 제품을 불매하고 한국을 여행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특히 인플루언서들이 앞장서서 밴 코리아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커지고 있단 말이야? 저는 놀라서 차야에게 물었습니다. 차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무시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응수해야지. 차야의 말은 확고했고 저는 그제서야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차야가 보여준 밴 코리아 운동이 점점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서서히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매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여러 명의 인플루언서들과 태국의 연예인까지도 그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한국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제품을 불매해야 해.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이제 더 이상 한국으로 여행 가는 건 그만두자. 한국의 모든 콘텐츠를 소비하지 말자. 차야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와, 이게 지금 현실이야. 이 정도로 커지고 있다고.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데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해? 차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여전히 밝은 얼굴로 저희 가게를 찾아오고 있었고 그들이 태국 음식을 즐기며 기분 좋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진짜 큰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야가 보여준 SNS의 반응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걸 보니 저도 이 문제에 대해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가게 앞을 지나가던 몇몇 태국인들이 한국인 손님들을 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긴 한국인들에게 밥을 먹이는 거야? 한국인들은 태국인들을 쫓아내고 있는데 이 가게는 제정신이야? 저는 그 말들을 듣는 순간 불편함과 걱정, 그리고 이 사태의 심각성이 몸소 체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차야도 주민들의 말을 들은 건지 제게 말했습니다. 단호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아누차, 이제 우리도 행동해야 할 때야. 우리도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욕먹을 거라고. 태국에서 매장당할지도 몰라. 하지만 저는 차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손님들도 있고 우리 가게는 예전처럼 잘 돌아가고 있어. 굳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차야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 태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넌 지금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거야. 만약 우리가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가게들이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몰라. 차야의 말은 그럴듯해 보였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인 손님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 흐름에 따라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말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죠. 혼란스러운 생각이 가득했던 어느 날 차야는 자신의 기념품 가게 앞에 한국 국기의 빨간색 X 표시가 그려진 배너를 내걸었습니다. 그 배너는 마치 태국인들의 분노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야는 그 배너를 가리키며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너도 이제 선택해야 해. 이건 더 이상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야. 우리 태국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그 분노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저는 그 순간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손님을 계속 받다가는 국민들에게 가게가 외면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저는 차야의 말에 동조하며 차야를 따라 한국 국기의 빨간색 X 표시가 그려진 배너를 가게 앞에 내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앞에 그 배너를 걸고 나니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가게 앞에 배너를 걸기도 전에 한국인 손님들이 이미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카오살로드에는 한국 관광객이 잘 보이지 않았고 카오살로드가 점점 조용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가게를 찾아오고 있었지만 한국인 손님들이 점차 줄어드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빠지면 우리 가게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차야가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태국 여행을 보이콧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대. 한국인들 역시 태국의 불매운동에 반발해 태국 여행은 가지 말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한국을 불매하는 건데 왜 우리가 역으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저는 차야에게 물었지만 차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한국이 우리를 우습게 아는 거야. 오지 말라고 해.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많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던 몇몇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게에 들어오려다가 배너를 보고 주춤거리며 떠나는 모습을 보니 한국 보이콧 이전에 화기애애했던 한국인 손님들과의 기억이 겹치며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장으로서 마음을 다시 잡기로 마음 먹었어요. 한국은 태국을 차별하며 입국을 거부시켰고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렇지 않은 듯 태국에서 활개치는 모습이 불편한 인식을 준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처음엔 차야를 따라 호기롭게 벤코리아 운동을 진행했지만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저는 떨어지는 매출에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차야는 계속해서 괜찮을 거야. 한국인들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희 가게의 수익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태국과 중국의 군사훈련도 진행하며 양국 간의 우호를 돈독히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야와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중국이 우리를 먹여 살리겠구나라고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 이동이 이뤄지는 나라이며 경제대국으로서 소비력도 강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차야는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기념품 가게 앞에 중국 환영이라는 배너를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차야의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고 차야의 매출도 크게 오르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한국 손님들이 빠진 자리도 이렇게 메울 수 있을 거야. 한국인 손님들이 없다고 해서 망할 일은 없겠지. 그래서 저도 중국 환영이라는 문구를 저희 가게 앞에 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빠르게 저희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가게는 곧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중국인 손님들이 음식을 맛보며 이 가게 음식 정말 잘하네 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 가게에 활기가 돌아온 느낌이 들었죠. 매출도 예전처럼 회복되었고 이제는 정말 한국 손님 없이도 충분히 장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인 손님들은 저희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시도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는 건 가게 밖에서 하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들은 잘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게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뒤에는 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게 앞을 쓸어야 했죠. 꽁초가 널브러진 가게 앞을 보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더 큰 문제는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한 화장실은 항상 엉망진창이었어요. 물이 바닥에 흥건했고 제대로 조준하지 않은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려다 말고 저희 직원들에게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고 불평했어요. 왜 이렇게 화장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라는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희는 중국인 손님들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며 화장실 청소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웠어요. 중국인들이 저희 가게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돈을 벌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이후에 가게 앞이 조금 조용해져서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 심상치 않은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와 밖으로 나가보니 한 중국인 관광객이 카오산 로드 정중앙에서 대놓고 똥을 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이게 말이 돼?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상인들과 관광객들도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고 몇몇 사람들은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 아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중국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한 표정으로 일을 마친 뒤 뒤처리한 휴지도 바닥에 버리고 태연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인들의 더러운 행위들로 인해서 상권은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오산 로드가 엉망이 되자 이를 본 다른 관광객들과 상인들은 불쾌함을 드러냈고 저 또한 그 상황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중간중간 경찰들이 출동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중국인들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에게 뭐라 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가게에 돈을 많이 쓰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들어오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가게 앞에 걸린 한국 국기의 X 표시가 된 배너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가서 여기서는 식사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게 가게를 물려주셨던 저의 할아버지께서 가게 쪽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망설이던 한국인 관광객들을 보고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배너를 가리키며 여기 한국인 출입이 금지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고 할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하려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들어가도 된다고 말했고 한국인들은 계속 배너를 가리키며 한국 국기에 빨간 X 표시가 있는데 출입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죠.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들을 바라보시다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제게 다그치듯 물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요즘 한국이 태국인을 입국 거부한다고 해서 저희도 대응 차원에서 저는 조심스레 설명을 시작하고 있던 찰나 할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고 저를 노려보시더니 뺨을 세게 후려치셨습니다. 저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게 안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저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도 그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한국 손님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당황스러워 변명하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많이 화가 나 있어서요.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러나 할아버지는 제 말을 끊으시며 발로 배너를 걷어차셨습니다. 이딴 짓을 하는 게 장사냐? 이런 걸로 손님들을 쫓아내다니. 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할아버지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무서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눈치를 보다가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고 가게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벙찐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결국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씀은 저의 마음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거면 가게 운영하지 마라. 내가 이런 식으로 장사할 거라면 더 이상 이 가게를 운영하게 둘 수가 없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저를 뒤로 하고 가게를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맞은 충격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님들은 이 상황에 어리둥절하다가 계산을 하고 하나 둘씩 나가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저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참 후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그냥 퇴근하세요. 저희가 마무리할게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 있었고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던 도중 옆 가게의 차야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안우차, 괜찮아? 할아버지가 말을 좀 심하게 하시네. 지금이 어떤 상황인 줄 알고 차야는 걱정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야의 말에 휩쓸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아서 차야를 쳐다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저는 차야를 무시한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빠에게 할아버지에게 맞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는 제 말을 듣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최근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서 차야와 함께 벤 코리아 운동에 동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보이콧의 일환으로 가게에 한국 국기에 X 표시가 된 배너를 걸고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누차, 정말 너에게 실망이 크다. 지금 나라가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뉴스라도 봐야 할 것 아니냐.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한 거야. 저는 그저 한국이 태국인을 입국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발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도리어 화를 내시며 말했습니다. 너는 진짜 이유도 모른 채 남들이 하는 말을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한 거야. 아빠는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한 진짜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태국 사람들을 무작정 입국 거부하는 게 아니야. 태국에서 한국으로 간 불법 체류자들이 급격히 증가했고 지금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성매매나 마약 밀매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야. 불법 체류의 범죄까지 저지르며 한국에서 온갖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게 태국인이라고 하더라. 한국 정부가 그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입국 심사를 강화한 거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한 것뿐이야. 그 사실에 내가 다 부끄럽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해 버린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빠는 이어서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가 왜 한국에 그렇게 강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참전하신 군인이셨어. 한국전쟁 때 한국에서 죽을 뻔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 군인들이 할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을 구해줬다고 하더라. 그 덕분에 내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 계신 거야. 그래서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늘 가지고 계시면서 살고 계신 거야. 할아버지가 가게를 운영할 때에도 한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챙겨주며 감사를 표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했고 할아버지의 가게에 먹칠을 한 것이었어요. 그저 차야와 함께 분노에 휩싸여 행동했고 진실을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한국 손님들을 거부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요? 저는 아빠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한국인 손님들이 남긴 리뷰부터 확인해봐. 만약 나쁜 리뷰가 없으면 그건 다행이니까 다시 한국인 손님들을 받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대접해. 이번 사건은 분명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보이며 서비스하렴. 그날 밤 저는 리뷰 사이트에 들어가 혹시나 한국인 관광객들이 나쁜 리뷰를 남겼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별다른 리뷰는 달리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아빠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빠는 한국인 손님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번 사건은 명백히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어요. 다음 날 저는 가게로 돌아가 입구에 걸린 배너를 치우고 직원들에게도 한국 손님들을 다시 받자고 말했습니다. 옆 가게의 차야도 제가 아빠에게 들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불법 체류자가 그렇게 많다고? 불법 체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 그런 줄도 모르고 여론을 그냥 따라버린 거네? 정말 부끄럽다. 라고 말하며 자기도 가게에 걸린 배너를 치우겠다고 했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 마음을 다잡고 벤 코리아 운동에 대한 진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언론들은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을 보도했지. 그 이면에 있는 불법 체류자 문제나 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반면 한국에서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 내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벤코리아 운동에 쉽게 휘둘렸다는 사실을요. 저는 한국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담아 가게 입구에 한국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한국어로 적어 걸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을 지지하는 태국인들이 저희 가게 앞에 몰려와 오물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가게 입구에 걸린 한국 환영 글귀를 보고 행동했다고 생각했고 저는 상황을 중재시키려고 가게 밖을 나가려고 했죠. 그러던 그 순간 쨍그랑 소리가 나며 창문이 깨졌어요. 가게 안에는 돌이 굴러다녔고 가게 안에서 오픈 준비를 하던 직원들은 모두 놀랐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밖으로 뛰어나가 누가 그랬냐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돌을 던진 사람은 바로 중국인이었던 거예요. 그 중국인은 영어로 한국 병신, 너도 병신이라고 소리치며 웃고 있었고 그 주위에 있던 태국인들은 깔깔대며 중국인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과 한바탕 싸우려고 주먹을 드는 순간 직원들이 저를 가게 안으로 끌어들였고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경찰이 도착했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걸 본 그들은 이미 모두 도망가 버린 뒤였죠. 경찰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배너와 관련해 반한 세력들에게 반감을 산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경찰은 가게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창문을 깨트린 범인을 잡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가게를 정리하자고 말하고 깨진 창문을 정리하고 떨어진 파편을 치운 후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그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걱정에 쌓여 한숨만 내쉬셨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한국인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SNS에 한국인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도 저는 꿋꿋이 사과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태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글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벤코리아 운동에 휩싸여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한국인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태국인들도 이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후폭풍을 두려워하게 되길 바라며 말이죠.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사과할 것입니다. 한국인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정은 묻어두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멕시코의 한 좁은 골목. 오늘의 주인공이 총을 든 채로 범인을 체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당한 범인은 칼을 휘두르며 주인공에게 다가오는데요. 그 순간 눈으로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해요. 현재 멕시코 정부의 당원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 인생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보좌관직을 맡기 전에는 경찰로 일했거든요. 그동안 저를 여기까지 이끈 건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하나의 사명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 곳은 한국이었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얽혀 있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빠는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마약 카르텔과 싸우시던 경찰이셨어요. 아빠는 매일매일 범죄자들을 쫓고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셨죠.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빠가 경찰 제복을 입고 집에 돌아오시는 모습은 언제나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빠는 저에게 정말 영웅 같은 존재였거든요. 학교에서도 늘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는 진짜 용감한 경찰이야. 마약 카르텔 같은 나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제 인생을 뒤흔들었던 사건은 아빠가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된 일이었어요. 아빠는 카르텔과의 대규모 마약 사건을 맡고 계셨는데 그 사건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아빠는 자주 집을 비우셨죠. 엄마도 저도 아빠가 언제나처럼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항상 웃으며 이번에도 큰 사건을 해결했어 라고 말씀하셨던 아빠였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진 건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평소와는 다른 긴박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엄마는 현관으로 나가셨죠.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업무 관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몇 마디 말을 나누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 엄마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곧이어 아빠가 카르텔 조직원들에게 총에 맞아 순직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죠.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어요. 아빠는 그저 잠깐 집을 떠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 후로 며칠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장례식이 열리던 날 저는 그 슬픔 속에서도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의 관 앞에서 흐느끼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위로하는 사람들조차 다 무겁게 고개를 떨군 채 한숨만 쉬고 있었죠. 아빠와 함께 일했던 동료 경찰관들이 저를 보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빠를 그렇게 잃고 나서 저와 엄마는 그 슬픔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엄마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밤 혼자 울곤 했죠.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제 마음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마약 카르텔. 그들이 저와 엄마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 깊었고 그 상처는 제게 사명감을 불어넣었어요. 언젠가 나도 경찰이 되어 아빠의 뜻을 이어받고 이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그 결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저는 멕시코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카르텔과 그들과 결탁한 정부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빠가 싸우던 대상이 단순히 범죄자들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범죄자들을 잡는 경찰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되는 꿈과 더불어 나중에는 정부에서 일하며 부패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결심이 더 뚜렷해지기 시작한 건 엄마가 아빠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를 들으면서였어요. 아빠와 엄마의 만남은 특별했어요. 엄마는 멕시코 북부가 위험한 곳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지나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당시 젊었고 여행을 통해 잠깐 머리를 식히고 싶어 하셨죠. 그러다 유흥가 거리에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셨어요. 카르텔 조직원들이 그곳에서 마약을 팔며 사람들에게 강제로 권유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도 마약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는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들이 쉽게 놔줄 리 없었죠. 상황이 점점 긴박해질 때 아빠가 그 현장을 발견하고 그 조직원들과 맞서 싸웠어요. 아빠는 그날 조직원들을 제압하고 엄마를 구해주셨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두 분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셨어요. 엄마는 그날의 아빠를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용감한 모습으로 카르텔 조직원들과 맞서 싸우던 아빠, 그리고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준 아빠가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었다고요. 엄마와 아빠의 그 만남도, 그리고 아빠의 죽음도 결국 저를 이 길로 이끌었어요. 아빠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정의를 제가 이어받아 지키겠다고 결심하게 된 순간부터 제 인생은 경찰이라는 목표 하나로 집중되었죠. 그 후로 저는 경찰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단순히 경찰이 아닌 정부에서 부패한 세력을 몰아내고 카르텔과 결탁한 세력을 없애기 위한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결심이 저를 경찰대학으로 이끌었고 아빠의 뜻을 이어받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아빠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결심이 점점 강해지면서
저는 경찰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경찰대학에 지원했죠. 아빠처럼 범죄와 싸우고 멕시코의 부패와 카르텔을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찰대에 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 시험, 필기 시험, 면접까지 모든 과정이 고비였죠.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마주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겐 아빠가 남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경찰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처음 경찰대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 벅찬 감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드디어 아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학업은 물론 체력 훈련도 열심히 했어요. 마약 카르텔과 직접 싸우는 날을 떠올리며 매일 체력을 길렀습니다. 저에게는 그만큼 절실했거든요. 경찰대에서 배우면서 깨달은 건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범죄의 구조와 정부의 부패가 얼마나 얽히고 설켜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현장에서 범인을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해.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제 안에서 커졌어요. 그런 고민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제게 아주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한국으로의 연수 제안이었죠. 경찰대학 3학년이 되던 해 저희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 내가 항상 멕시코의 치안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한국에 대해 들어봤니? 한국은 치안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나라야. 너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 한국 경찰대에서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배울 기회가 있는데 내가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놀랐어요. 한국이 치안이 좋은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서 배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제안은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멕시코의 카르텔 문제와 부패한 정부 시스템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의 선진 치안 시스템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긴장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멕시코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풍경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멕시코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죠. 한국 경찰대에서의 연수는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CCTV 시스템, 차량 번호 인식 장치, 디지털 증거 분석까지 한국 경찰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그들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은 바로 경훈이었어요. 경훈은 연수 기간 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고 학교나 경찰 시스템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거든요. 덕분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훈과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섰어요. 경훈과 저는 자주 멕시코의 치안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곤 했어요. 그는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설명해주며 멕시코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범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곤 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며 멕시코의 현실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멕시코는 카르텔이 너무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서 단순한 시스템 변화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카르텔과 결탁한 정부의 부패도 큰 문제거든. 그런 부패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해결되진 않을 거야. 라고 제 생각을 전했죠. 경훈도 제 말을 이해했어요. 그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경찰력이나 기술의 발전 때문만은 아니라 정부와 시민들의 협력, 그리고 법과 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의식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우리는 한국과 멕시코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서로의 미래 방향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서 치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주된 주제가 되었죠. 경우는 멕시코의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카르텔이 그렇게 강력한 줄은 몰랐어.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하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경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그와 가까워졌어요. 그도 저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단순히 경찰로서의 역할을 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꿈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경찰대 연수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자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눈 대화들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경운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저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꿨고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수 기간이 끝나갈 무렵 다시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멕시코로 돌아가야 할 날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작별을 준비해야 했죠. 경우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도 꼭 멕시코로 갈게. 열심히 준비해서 너와 함께 멕시코에서 치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그의 말을 믿고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운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결국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처음엔 너무 바빠서 그런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경운에게 나는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었나? 온갖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그를 잊기로 결심했어요. 연락처도 바꾸고 이제는 내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죠.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멕시코로 돌아온 후 저는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경찰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아빠의 사진을 품에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빠가 보셨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그 순간을 저는 혼자 감당해야 했죠. 그렇게 경찰대 졸업과 함께 멕시코 경찰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치안 시스템을 바탕으로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개선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한국의 선진 치안 시스템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멕시코의 치안 문제는 그저 시스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장벽은 저의 모든 노력을 막고 있는 듯했어요. 멕시코의 현실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곧바로 적용하기엔 너무나도 복잡했죠. 치안 시스템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카르텔과 결탁한 정부의 부패가 문제였어요. 단순히 기술과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경찰로서의 초반 근무는 저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줬어요. 현장에서의 경험은 한국에서 배운 이론과는 또 달랐죠. 카르텔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고 그들과의 싸움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빠를 떠올리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멕시코 경찰로서 점차 더 중요한 사건들에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기다리던 아주 중요한 작전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바로 카르텔의 대규모 마약 거래를 급습하는 작전이었죠. 그날은 제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순직하신 그곳에서 저도 이제 아빠처럼 카르텔과 싸우는 경찰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작전이 꼭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백업 대기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전방에서 직접 작전에 투입되길 원했지만 저는 지원팀으로 분류되어 차량에서 대기해야 했죠. 현장에서 직접 범죄자들과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직접 카르텔과 싸우게 될 날이 오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날의 작전에 임했어요. 작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습 현장에서 혼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무전기에서는 카르텔 조직원들이 도주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죠. 저는 차량 안에서 무전을 듣고 있었는데 문득 멀리서 누군가 빠르게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주저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직원은 빠르게 도망치면서 저를 따돌리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그를 쫓아갔어요. 결국 그 조직원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뒤따랐죠. 그러다 그가 갑자기 멈춰서 저를 돌아봤어요. 그 조직원은 제가 여성이라는 걸 알아차린 후 비웃으며 저를 바라봤죠. 그는 조롱하듯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뱉으며 칼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총을 꺼내 들고 멈춰. 넌 이제 끝났어. 라고 단호하게 외쳤지만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쏴보라고 말하며 제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순간 어디선가 덩치 큰 남자가 빠르게 나타났어요. 그는 한순간에 화려한 발차기로 그 조직원을 제압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덩치 큰 남자가 조직원에게 수갑을 채우고 제게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어둑한 골목을 비추는 가운데 그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죠. 그 남자는 경운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놀랐어요. 믿기지 않았죠.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가 어떻게 멕시코에서 경찰복을 입고 카르텔과 싸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운도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마리아,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경운을 똑같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죠. 경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졌어요. 그 후 우리는 급히 그 조직원을 제압한 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경우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그는 제가 멕시코로 돌아간 후 멕시코에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멕시코가 위험하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경우는 결심을 굳히고 스페인어를 배우며 멕시코로 오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멕시코 경찰 파견 근무 기회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지원해 멕시코로 오게 된 것이었죠.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우리 팀과 다른 경찰서에서 온 백업팀 중에 경운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경운도 저에게 연락이 끊긴 이유에 대해 답답해했어요. 제가 번호를 바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운은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직접 멕시코로 와서 저를 찾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멕시코에서 경찰로 근무하면 혹여나 만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말이죠. 연락이 안 돼서 답답했어.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는데 그의 말에선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경운을 잊으려 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풀렸죠. 그날 우리는 카르텔과의 싸움 속에서 제외했지만 그 싸움이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경운도 저도 범죄와 싸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명감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사명감이 다시 우리를 연결해준 거였죠. 그날 이후 저는 경운과 다시 자주 만나며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갔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서로에게 향해했던 감정과 신뢰는 다시금 깊어졌어요. 그동안 멀어졌던 시간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제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었죠. 경우는 멕시코 경찰로 파견 나와 있었지만 파견 근무가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파견 근무가 끝나면 멕시코를 떠나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경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멕시코 대사관의 경호직에 지원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 자리에 합격하면 다시 멕시코로 돌아올 수 있어. 그리고 대사관에서 일하면서 너의 꿈을 응원하는 남자가 될게. 저는 경운의 결심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경운의 넓은 어깨에 폭 안겼죠. 경운과 다시 재회한 후 저는 엄마에게 경운을 소개하러 갔어요. 그동안 엄마에게 경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직접 만나뵌 적은 없었죠. 그래서 경운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들어오는 걸 보자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제가 경운을 소개하자 엄마는 친절하게 그를 맞아주셨죠. 엄마, 이 사람이 바로 경운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저와 같이 고민해줬던 친구예요. 경운도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마리아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는 엄마에게 처음 만난 이야기부터 한국에서 치안 시스템을 배우며 멕시코의 미래를 그리던 시간들까지 차분히 들려드렸어요. 경은과 나눈 이야기를 엄마께 자세히 설명하던 중 갑자기 엄마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어머, 이거 정말 놀랍구나. 엄마는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죠. 왜 그러세요? 엄마?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야기, 내가 너희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와 너무 비슷하잖니. 예전에 내가 얘기했지 않아? 너희 아빠도 내가 마약에 휘말릴 뻔한 걸 구해줬었잖아. 너희도 그런 인연을 가진 게 너무 신기하잖니. 너희 둘은 우리 부부처럼 정말 아름답구나. 그 순간 경훈과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경훈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후로 경훈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경훈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을 이렇게 멋진 남자와 이어준 건 운명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경훈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파견 근무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멕시코로 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경훈은 출국 전날 저에게 다짐하듯 말했어요. 마리아, 나는 꼭 다시 멕시코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사관 경호직에 지원해서 멕시코에 다시 올 테니 기다려줘. 저는 그의 말을 믿었어요. 경훈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도 이번에는 그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경훈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멕시코 경찰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정부에 취직하기 위한 공부를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경찰 업무만으로는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 더 큰 변화를 이끌고 싶었거든요. 특히 경훈과 한국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의 선진 치안 시스템을 참고해 멕시코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치안 시스템을 참고한 멕시코 치안 개선 대안에 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며 멕시코의 현실에 맞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했죠. 그렇게 경찰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논문을 작성했고 결국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 보좌관 자리에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지원서에는 제가 경찰로서 겪은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치안 시스템을 멕시코에 적용하려는 포부를 담았어요.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됐어요. 멕시코의 한 방송사에서 저의 논문을 보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들은 저의 논문을 보고 한국 특집 방송에 소개해도 되겠냐고 물어왔죠.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제가 쓴 논문이 방송을 통해 멕시코 전역에 소개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정부 보좌관 자리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었죠. 보좌관으로서도 한국 특집 방송을 통해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일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보좌관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저는 벅찬 마음을 안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경찰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정부 내에서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리고 한국 특집 방송과 관련된 인터뷰를 위해 방송국의 초청을 받았어요. 방송국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바탕으로 쓴 논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멕시코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설명했어요. 그 방송은 멕시코 전역에 방영되었고 그날 저녁에 멕시코 대통령이 한국 특집 방송을 시청하라고 직접 권유하면서 방송의 파급력은 엄청났죠. 한국의 치안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나왔을 때 저는 내심 뿌듯하고 기뻤어요. 멕시코의 치안을 개선하는데 내가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죠. 나의 작은 노력이 멕시코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는 멕시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며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카르텔과 마약 조직을 검거하고
멕시코가 더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경운과 함께 했던 고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경운이 한국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멕시코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꿈꾸고 있어요. 이제는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만 같아요. 한국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져 온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한국과 멕시코를 연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국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